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당나라의 역사 7부입니다. 742년 당현종은 연호를 개원에서 첨보로 바꾸면서 개원지치가 막을 내립니다. 비단 연호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개원지치라는 성세를 이룩한 명군이었던 당현종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742년 첨보로 연호를 고친 뒤에는 무기력한 황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종이 이토록 무너진 배경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어느 한 마약과도 같은 여자를 만나면서부터였는데요. 바로 양귀비였습니다.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환으로 그 집안은 중국 대대로 벼슬을 해오던 정치인 집안이었습니다. 양옥환과 그 자매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삼촌 집에서 컸는데 이 삼촌이 그래도 조카들 챙겨주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줬다고 합니다. 양옥환은 유독 춤과 노래에 재능을 보였다네요. 원래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던 양옥환이 일부러 기생들을 찾아가 배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양옥환 집안이 오랫동안 정치계에 있다 보니까 양씨 집안 중 당나라 황실 공주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옥환도 황실 사람들 연회 자리에 종종 참석했다고 하는데 춤과 노래를 너무 좋아했던 양옥환은 줄곧 그런 연회에서 재능을 선보였고 여기에 반한 당현종의 13번째 아들 이무가 양옥환과 혼인을 맺습니다. 즉 양옥환은 당현종의 며느리였던 거죠. 몇 년 후 당현종은 황후를 잃습니다. 당현종이 사망한 황후를 꽤 많이 사랑했던 듯합니다. 황후의 사망 이후 당현종은 시리에 빠지는데 고력사라는 한 한관이 죽은 황후와 양옥환이 외모부터 재능에 성격까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하루하루를 우울에 빠져 살던 당현종에게 온천 여행을 권유합니다. 왜냐? 그 온천에는 당현종의 아들 이무와 양옥환 부부가 마침 여행을 왔던 차였거든요. 고력사라는 황관의 큰 그림으로 당현종은 며느리 양옥환을 온천에서 제대로 보고는 심지어 춤과 노래, 문학적 능력까지 뛰어나자 그녀의 외모와 재능에 빠져버린 겁니다. 역시 자신의 예상이 적중한 고력사는 이무와 양옥환 부부를 떼어놓게 하고 당현종과 양옥환의 미래를 주선했다죠. 그렇게 양옥환은 당현종의 정식 후궁이 됩니다. 며느리를 뺏은 거죠. 당시 당현종의 나이 환갑, 양옥환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후궁에도 등급이 있는데 그중 가장 높은 후궁에 해당하는 직위가 귀비입니다. 그래서 양옥환을 양귀비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전남편이자 당현종의 아들 이무는 재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때부터 당현종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명민하고 유능했던 당현종이 양귀비에게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정치를 멀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양귀비가 황제의 압도적인 총애를 받자 양귀비의 오빠들과 일가 친척들, 양씨들이 조정의 중요 관직들을 독차지했고 양귀비의 언니들과 집안 여자들은 황실 내지 초명문 귀족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당나라는 바야흐로 양씨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현종은 양귀비를 위해서 국고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사치를 부렸다고 합니다. 양귀비 개인도 사치벽이 심해서 화장품에 초고급 명품 옷에 먹기 힘들다는 희귀한 음식들까지 다 먹어가며 어떤 시에서는 금으로 치장한 궁궐에서 화장을 끝내고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미인 후궁들이 3,000명이나 있지만 3,000명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한다고 묘사될 정도입니다. 3,000명의 후궁은 과장된 수치겠지만 그만큼 양귀비에 대한 현종의 총애가 각별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양귀비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이랬을까요? 당현종은 양귀비대로 헤어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고 불렀다죠. 우선 양귀비가 피부가 굉장히 하였다고 합니다. 양귀비가 요즘 미인상이 아니었다는 건 유명하죠. 호리호리한 몸매에 갸름한 얼굴이 아니라 풍만하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였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양귀비의 외모에 대해 자질풍염이라고 표현했는데 풍만하고 요염 내지 농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 어마어마한 글래머였나 보구나 라고 좋게 포장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청난 뚱보였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양귀비의 키가 165에 몸무게가 60에서 65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양귀비의 암내가 엄청 심했다는데 축농증이 있던 당현종만이 그걸 못 맡았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죠. 양씨 일가의 조정 장악에 따라 비선 실세로 부상한 인물이 양귀비의 육촌 오빠였던 양국충이었습니다. 양국충은 동생 양귀비를 등에 업고 양씨 세력들과 신진 세력들을 규합해 그동안 가문대대로 중국 조정을 독차지했던 귀족 고인물들을 모두 숙청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 벼슬을 부여했죠. 양국충 개인 관직만 40여 개였다고 합니다. 당시 당나라 남쪽 끝 오늘날 윈난성에는 이족과 백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세운 남조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양국충은 남조국을 토벌하러 원정을 떠났다가 751년 1차 때 6만 명의 군사를 잃고 754년 2차 때는 10만 명의 군사를 잃으며 도합 20만 병사의 목숨을 잃어놓고도 양국충은 현종에게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죠. 양씨가 이토록 당나라를 좀먹게 하니 양씨 일파를 벼르는 세력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동절도사 안록산이었죠. 당현종은 기존 당나라의 국경지대 정책이었던 기미 정책을 포기하고 절도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맘때쯤 당나라 국경 사방팔방으로 너무 많은 이민족의 국가들이 포진해 있었고 이들을 전부 기미 정책으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 국경지대의 군사적 요충지에 수많은 진을 설치하였는데 규모가 큰 진을 번진이라고 불렀고 번진의 책임자가 바로 절도사라는 관직이었습니다. 번진
본진이 관할하는 구역은 워낙 이민족 구성이 많던지라 당나라 본토와 똑같은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서 기존 간접 지배인 기미 정책을 이어나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나라 조정에서 파견하는 절도사에게 간접 지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절도사는 각자의 번진에서는 황제보다 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으며 번진 소속의 군민들도 황제보다는 절도사에게 더 충성하는 경향이 컸죠. 당현종 시기 10명의 절도사들이 있었다고 하며 양국충, 양귀비 등 양씨 일파와 대립했던 안녹사는 북쪽 이민족을 관리하는 오늘날 산시성 타이위안시를 담당하던 하동절도사였습니다. 안녹사는 소고드 출신의 아버지와 돌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 무역과 통역에 종사하다가 당나라 장수의 눈에 띄어 변방지대를 지키는 장교로 두각을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안녹산도 양씨 세력의 일파였습니다. 안녹산은 양귀비와 양국충이 실세인 걸 알고 두 사람 눈에 띄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오죽하면 안녹산이 양귀비의 내연남이 아니냐는 말이 돌 정도였죠. 안녹산의 싸바싸바 비위 맞추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였답니다. 안녹산도 양귀비처럼 엄청난 비만이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얻은 안녹산은 하동절도사에 임명되었던 거죠. 이 정도로 안녹산이 거물로 커버리자 양국충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방에서 유력 절도사로 군림하고 있으니 안녹산을 견제할 목적으로 양국충은 현종에게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씌웁니다. 화가 난 안녹산은 755년 진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안녹산과 그의 부장이었던 사사명이 함께 일으킨 반란이라 하여 앞글자 식다와 안사이난이라고 부릅니다. 안사이난은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당시 당나라 중앙군은 붕괴되고 있었으며 몇 년 전 양국충이 시원하게 말아먹은 남조국 원정 전장 때문에 군사수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였죠. 안녹산은 반란을 진압하러 온 하남절도사 장기현을 가장 먼저 무찔렀는데 이후 장기현 관할의 백성들을 대학살해버려 안녹산은 민심을 잃게 되고 각 고을마다 안녹산에게 저항하는 곳들도 많아집니다. 안녹산은 당나라 중앙군을 지휘하던 고선지를 압박하면서 결국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낙양을 점령합니다. 그나마 안녹산을 막던 당나라 지휘관이 고선지와 봉상청이었는데 두 사람을 시기한 한 내부자가 둘을 모함했고 별다른 조사 없이 당나라 조정은 두 사람을 처형시켜버렸습니다. 한편 756년 안녹산은 낙양에서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며 당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안녹산은 낙양에서 당나라 수도 장안까지 치고 들어가려면 동관이란 곳을 반드시 지나쳐야 했는데 당나라 중앙군 상당수가 동관을 사수하고 있었고 고선지와 봉상청 사형 후에는 투르크계 출신의 가서안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동관을 사수하기만 하면 승산이 있는데 양국충은 가서안에게 굳이 나가 싸우라고 압박을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 가서안은 5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 역시나 안녹산의 군대에 대패배를 해버리고 8,000명만 살아남는 최악의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가서안도 도망치던 중 잡혀서 훗날 처형됩니다. 동관이 돌파당하자 수도 장안이 위험했고 당현종과 양귀비는 수도 장안에서 나와 스촨성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일행이 지금의 섬서성 지역에 있을 때 그간 당나라의 무능한 조정에 분개한 백성들과 병사들이 황제의 행가를 포위하고 모든 악흉의 원인인 양국충과 양귀비를 처형하라고 황제에게 간합니다. 얼만큼 양씨 세력이 그동안 전횡을 일삼았는지 백성들이 황제의 행렬을 포위할 정도로 보면 알겠죠. 이 와중에 양귀비를 아낀 당현종은 양귀비만큼은 지켜주고 모든 책임을 양국충에게 돌리며 양국충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은 분이 덜 풀렸는지 양국충의 시신을 오체분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만은 잠재워지지 않았고 처음 당현종과 양귀비의 만남을 주선했던 환관, 고력사가 자기는 살겠다고 양귀비에게 자결을 권했죠. 양귀비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살을 강요받으며 목을 매달아 3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당현종은 무사히 스촨성의 성도인 청도까지 도착하지만 여전히 안녹산의 반란 세력은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 안사이난은 어떻게 끝날까요? 8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